옛날 조선시대 전라도 남원고을에 정만득이란 선비가 살았다. 한때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던 인물이었으나 간신의 모함을 받아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세월이 흐르며 집안 형편은 점점 기울어져 이제는 기와집 기둥만 남았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다. 양반의 체면은 남아있되 주머니는 텅 빈 처지였다. 정선비에게는 춘향이란 딸이 하나 있었다. 20살이 되도록 시집을 가지 못한 건 집안이 가난해서만은 아니었다. 춘향은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시를 지을 줄도 알았다. 아버지가 서재에서 천자문을 읽을 때면 문틈으로 몰래 듣고 배웠고 밤이면 촛불을 켜고 글씨를 써보곤 했다. 그런 딸을 정선비는 기특하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컸다. 글 읽는 처자를 누가 며느리로 맡겠소?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여자가 글을 안다는 게 상서롭지 못하다고들 하지 않소? 춘향의 어머니 김씨 부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타들어갔다. 딸의 나이는 갈수록 차고 중매를 서는 이는 점점 줄어들었다. 장롱 속엔 시집갈 때 입히려고 장만해둔 색동저고리가 빛이 바래도록 접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다. 마을 어귀에 낯선 젊은이 하나가 나타났다. 키가 훤칠하고 얼굴은 준수했으나 옷은 남루했고 지게에는 땔감이 가득 실려 있었다. 그는 우물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물을 한 바가지 떠마셨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정선비가 그 모습을 보고 물었다. 젊은이, 어디서 왔는가? 젊은이는 고개를 들어 정선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입을 열려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손가락으로 저 멀리 산을 가리키더니 다시 물바가지를 들었다. 정선비는 이상하다 싶어 다시 물었다. 이름이 무엇인가? 부모님은 어디 계신가? 젊은이는 또다시 입만 벙긋거릴 뿐 대답이 없었다. 그제야 정선비는 깨달았다. 이 젊은이가 말을 못하는구나. 벙어리로구나. 정선비는 안타까운 마음에 한숨을 내쉬었다. 젊은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지게를 다시 지고 터벅터벅 걸어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그날 이후 그 젊은이는 매일같이 마을 어귀에 나타났다. 언제나 지게에 나무를 지고 우물가에서 물을 마셨다. 정선비는 그를 볼 때마다 말을 걸어보았지만 젊은이는 한 번도 입을 열지 못했다. 다만 두 눈은 맑고 깊었으며 얼굴엔 정직함이 서려 있었다. 한 달쯤 지났을까 김씨 부인이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젊은이를 마주쳤다. 부인은 무거운 쌀 자루를 들고 비탈길을 오르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다. 쌀 자루가 땅에 떨어지며 쌀알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부인이 허둥지둥 쌀을 주우려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옆에 쪼그려 앉았다. 바로 그 벙어리 젊은이였다. 그는 말없이 쌀알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다. 손놀림은 빨랐고 눈빛은 진지했다. 다 주운 뒤에는 자루를 들어 부인의 등에 메워 주었다. 김씨 부인은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고맙네, 젊은이. 이름이 뭔가? 어디 사는가? 젊은이는 역시 대답하지 못했다. 다만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부인은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여보, 그 벙어리 젊은이 말이오. 참 심성이 고운 것 같더이다. 그렇지. 나도 여러 번 보았는데 눈빛이 맑고 몸가짐이 단정하더구려. 부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김씨 부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여보, 혹시 그 젊은이를 우리 춘향이 짝으로 어떨까 싶어요. 정선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여보, 무슨 소리요? 말도 못하는 사람을 사위로 맞자는 거요? 말은 못해도 몸은 성하고 마음씨도 좋아 보이지 않아요? 우리 춘향이도 나이만 차고 중매는 들어오지 않는데 이대로 두면 시집도 못 가고 늙어버릴 것 아닙니까? 정선비는 한참을 고민했다. 양반의 딸을 벙어리에게 시집 보낸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딸의 앞날이 더 걱정이었다. 글 읽는 처자라고 수군대는 마을에서
춘향이가 평생 시집 못 가고 늙어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쌍한 일이 아닌가. 그럼 한번 알아보기나 하지요. 이튿날 정선비는 마을 이장을 불러 그 젊은이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장이 말했다. 아, 그 젊은이 말씀이십니까? 저도 수소문해 보았는데 이름이 선달이라고 합니다. 부모는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산속 움막에서 지낸다더군요. 말은 못하지만 부지런하고 정직하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정선비는 며칠을 더 고민한 끝에 결심했다. 그리고 선달을 집으로 불렀다. 선달은 깨끗이 몸을 씻고 남루하나마 단정한 옷을 입고 나타났다. 정선비가 물었다. 선달, 자네 우리 딸 춘향이를 아내로 맞을 생각이 있는가? 선달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을 모았다. 정선비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말은 못해도 사람 노름만 똑바로 하면 되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그렇게 춘향과 선달의 혼례가 치러졌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양반 딸을 벙어리한테 시집 보냈다더라. 그것 참 기가 막히는 일이로구만. 하지만 춘향은 담담했다. 선달의 맑은 눈빛을 보았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말은 못해도 진실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혼례를 치른 지 며칠이 지났다. 춘향은 선달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발견했다. 어느 날 아침 마당에 나갔더니 선달이 막대기로 흙바닥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글자였다. 이니예지. 춘향은 깜짝 놀랐다. 벙어리인 줄만 알았는데 글자를 알다니. 선달은 춘향을 보자 화들짝 놀라며 흙바닥을 손으로 쓱쓱 지워버렸다. 춘향이 물었다. 서방님, 글을 아시나요? 선달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흙바닥에 글자를 썼다. 독학, 혼자 배웠다는 뜻이었다. 춘향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사람은 말은 못하지만 글을 안다. 그것도 제법 깊이 있게 아는 것 같다. 또 며칠이 지났다. 정선비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문틈으로 누군가가 들여다보고 있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선달이었다. 정선비가 손짓으로 들어오라고 하자 선달은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왔다. 정선비는 책 한 권을 펼쳐 선달에게 보여주었다. 사서삼경 중 하나인 논어였다. 선달은 두 눈을 반짝이며 책을 바라보았다. 정선비가 한 구절을 가리켰다. 하기 시습지, 불여겨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선달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흙바닥에 글자를 썼다. 유붕자원방내 불영락호.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정선비의 눈이 커졌다. 이건 논어의 다음 구절이 아닌가. 선달은 단순히 글자를 아는 게 아니라 경전을 읽었다. 정선비는 감탄하며 다른 책들도 꺼내 보였다. 맹자, 중용, 대학. 선달은 어느 구절을 보여줘도 알고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심지어 어려운 구절의 뜻을 흙바닥에 써서 설명하기까지 했다. 정선비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건 보통 학식이 아니다. 말은 못해도 학문은 이렇게 깊다니. 그는 부인을 불러 선달의 재주를 자랑했다. 여보, 선달이가 글을 안다오. 그것도 사서삼경을 모조리 읽었소. 허허, 그게 정말이에요? 벙어리인 줄만 알았는데 학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부는 기뻐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춘향이 밥상을 들고 사랑방으로 가는데 마을 사람 몇이 대문 앞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선비집 사위가 벙어리라면서? 그것 참 딱하지 않소? 양반집 딸이 말 못하는 사위를 얻었으니. 게다가 저 사람 과거 시험도 못 본다던데 말을 못하면 전시에서 아뢰지도 못할 테니. 춘향은 발걸음을 멈췄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과거 시험. 그렇지. 아무리 글을 알아도 말을 못하면 과거를 볼 수 없다. 전시에서는 임금 앞에서 직접 아뢰어야 하는데 선달은 그게 불가능했다. 춘향은 밥상을 내려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선달은 이렇게 학문이 깊은데 말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초야에 묻혀 살아야 한단 말인가? 며칠 후 남원 고을에 벽보가 붙었다. 3년에 한 번 있는 과거 시험 공고였다. 마을은 금세 들썩였다. 서당에 다니는 총각들은 밤낮으로 책을 읽었고 부모들은 아들이 급제하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정선비도 벽보를 보고 돌아와 한숨을 푹 내쉬었다. 선달이가 말만 할 수 있었더라면, 저 아이 실력이라면 장원급제도 할 수 있을 텐데. 김씨 부인도 안타까워했다. 과거만 보면 벼슬길에 올라 집안도 일으킬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선달이 매일 밤 서재에 들어가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이다. 초가 다 녹아내릴 때까지 글을 읽고 또 읽었다. 춘향이 걱정되어 물었다. 서방님, 밤이 이렇게 깊었는데 왜 계속 글을 읽으시나요? 과거를 보실 수도 없는데. 선달은 잠시 붓을 멈추고 종이에 글을 썼다. 배움은 과거를 위한 것만이 아니다. 알고 싶어서 배운다. 춘향은 그 글씨를 보고 눈물이 핑 돌았다. 이렇게 순수하게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세상에 나서지 못한다니. 과거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하나둘 한양으로 떠나기 시작했다. 정선비의 집 앞을 지나가며 그들은 수군거렸다. 저 집 사위는 아무리 글을 알아도 소용없지. 벙어리가 무슨 과거를 본다고. 선달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다만 더욱 열심히 책을 읽을 뿐이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부터 새벽까지. 춘향은 그런 선달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과거 시험 일주일 전이었다. 선달이 갑자기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책 몇 권과 붓, 먹, 종이를 보따리에 넣었다. 정선비가 놀라서 물었다. 선달, 어디 가려는가? 선달은 종이에 글을 썼다. 한양. 정선비는 깜짝 놀랐다. 한양? 설마 과거를 보러 간다는 건 아니겠지? 자네는 말을 못하자는가? 선달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썼다. 초씨와 복씨는 글로만 봅니다. 전심한 말이 필요합니다. 정선비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전시에 가지 못하면 소용없지 않은가? 선달은 빙그레 웃으며 또 썼다. 거기까지 가보고 싶습니다. 정선비는 할 말을 잃었다. 김씨 부인이 달려와 만류했다. 선달, 한양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데. 게다가 전시는 어차피 못 보지 않겠소? 선달은 고개를 숙여 절을 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춘향이 대문까지 따라 나왔다. 서방님, 춘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선달은 춘향의 손을 잡고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썼다. 기다려주오. 그리고 터벅터벅 걸어 마을을 떠났다. 춘향은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저 사람은 알고 있을까? 전시에 못 가면 모든 게 헛수고라는 걸. 그래도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이 춘향의 가슴을 저몄다. 한 달이 지났다. 과거 시험이 끝나고 합격자 명단이 발표될 때였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왔다. 정선비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혹시 선달이라는 젊은이 못 봤소? 말을 못하는. 아, 그 벙어리 말씀이십니까? 초시에서 장원을 했다던데요. 뭐라고? 초시 합격자 중에 이름이 선달인 사람이 있더군요. 근데 복시에도 붙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선비는 가슴이 뛰었다. 초씨와 복씨를 다 통과했다니. 하지만 곧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봤자 전시를 못 보면 끝이다. 또 며칠이 지났다. 마을에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관복을 입은 사람이 정선비의 집을 찾아온 것이다. 정선비 댁이 어디요? 정선비가 황급히 나갔다. 제가 정만득입니다만. 선달이란 사람이 이 집 사위가 맞소?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이. 관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선달이 장원급제했습니다. 네? 장원급제라니 그게 무슨. 정선비는
어안이 벙벙했다. 말을 못하는 선달이 어떻게 전시를 통과했단 말인가? 며칠 후 선달이 돌아왔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떠날 때와 완전히 달랐다. 깨끗한 관복을 입고 갓을 쓴 모습이 영락없는 벼슬아치였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구경했다. 정선비 부부와 춘향이 대문 앞에서 선달을 맞았다. 선달은 깊이 절을 올렸다. 정선비가 급히 물었다. 선달,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자네가 어떻게 전시를 통과했단 말인가? 선달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소인은 어려서 병을 앓은 후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오나, 글은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습니다. 전하께 아뢰옵건대 소인에게 붓으로 답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정선비가 놀라 물었다. 이걸 임금께 올렸단 말인가? 선달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다른 종이를 꺼냈다. 이번엔 임금의 친필이었다. 말을 못해도 글로 진심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시험을 보도록 하라. 임금이 특별히 허락한 것이었다. 선달은 전시에서 붓으로만 답안을 작성했고 그 내용이 너무나 뛰어나 장원급제를 한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이야, 대단하다. 벙어리가 장원급제를 하다니.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선달이 입을 열었다. 장인어른, 장모님, 그동안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선달을 쳐다보았다. 분명하고 또렷한 목소리였다. 말을 할 수 있었단 말인가? 선달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을 하지 않았는가? 선달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소인의 부친께서는 벼슬아치셨습니다. 하오나 간신의 모함으로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내 정체를 밝히지 마라. 말을 하지 마라. 살아남아 언젠가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라. 선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벙어리 행세를 했습니다. 산속에 숨어 살며 혼자 글을 배웠습니다. 말을 하면 신분이 탈로 날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학문을 익히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과거에 급제하여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리라고. 정선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허허,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선달은 춘향을 바라보았다. 부인, 그동안 말 못하는 남편 때문에 고생이 많았소. 용서하시오. 춘향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니에요, 서방님. 이제야 진실을 말씀하실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선달은 다시 정선비에게 절을 올렸다. 장인어른, 소인이 이제 벼슬에 올랐으니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다. 임금께서 소인의 사연을 들으시고 선친의 누명을 벗겨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떳떳이 세상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다. 벙어리인 줄만 알았던 사위가 알고 보니 역적의 아들이었지만 스스로 학문을 닦아 장원급제하고 아버지의 누명까지 벗긴 것이다. 정선비는 선달의 손을 꼭 잡았다. 자네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네. 말을 못한다고 무시했던 내가 부끄럽구만. 김씨 부인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복덩이가 굴러왔네요. 그날 밤 정선비의 집엔 잔치가 벌어졌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했다. 선달은 춘향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부인, 그동안 글 읽는 처자라고 수군대는 소리 많이 들으셨지요? 춘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떳떳하게 글을 읽으시오. 부인이야말로 진정한 선비의 아내요. 저와 함께 책을 읽고 시를 지습시다. 춘향은 환하게 웃었다. 평생 숨겨야 했던 재주를 이제는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월이 흘러 선달은 훌륭한 관리가 되었다. 말을 아껴 쓰되 필요할 때는 분명하게 말했고 글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사람들은 그를 침묵의 선비라 불렀다. 정선비의 집안도 다시 일어났다.
기울었던 기와집은 새로 단장되었고 마당엔 꽃이 피었다. 춘향은 선달과 함께 시를 짓고 글을 쓰며 행복하게 살았다. 이로써 말 못하는 사위로 들어왔던 선달은 장원급제하여 집안의 영광이 되었고 그의 인내와 학문 사랑은 오래도록 남원 고을에 전해졌다고 한다. 세상 사람들은 말했다. 말을 못한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겉으로 알 수 없는 법이다.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였다. 진정한 학문은 과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선달처럼 순수하게 배움을 사랑한다면 하늘도 그 뜻을 알아주리라. 옛날 서해 바닷바람이 거세게 부는 작은 포구 마을이 있었다. 혼례를 올린 지 석 달째 되는 어느 밤, 신부 월선이는 또다시 혼자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루 끝 문풍지 사이로 바닷소리가 철썩철썩 스며드는 자리에는 신랑 도윤이 이불을 따로 펴고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다. 오늘도 나하고는 같이 안 자는구나. 조용히 뒤척이며 월선이는 이불 끝을 꼭 움켜쥐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다. 혼례 첫날 밤부터 지금까지 도윤은 단 한 번도 월선이의 곁으로 다가온 적이 없었다. 낮에는 월선아, 물결이 좀 잔잔해졌네. 하며 다정히 말을 건네면서도 해가 지고 등잔에 불이 켜지는 순간만 오면 꼭 바닷바람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처럼 그녀를 피했다. 창밖에서는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가 쿵쿵 울려왔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월선이의 가슴도 함께 쿵쿵 아파왔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어휴, 저 집사위는 복받았네. 저렇게 고운 교수를 얻었으니. 아냐, 내가 보기엔 저 집 규수가 더 복이지. 성실한 뱃사람의 효자라는데. 겉으로 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부부였다. 하지만 어두운 밤마다 방 안에서 숨죽여 흐느끼는 월선이의 마음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베개닛은 밤마다 눈물에 젖어 차가운 소금기를 머금었고 월선이의 입술에서는 짠 바다맛이 배어나왔다. 월선이의 친정은 포구에서 산을 조금 올라간 언덕 마을에 있었다. 늦둥이 외동딸이었던 월선이는 아버지 장씨와 어머니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랐다. 이 아이는 굳은 바닷일은 안 시켜야지. 서른이 넘어도 좋으니까 든든한 사람에게 보내야 해. 장씨는 늘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특히 태풍이 지나간 뒤 부서진 배들이 포구에 둥둥 떠밀려 올 때면 그는 월선이를 꼭 안으며 저런 험한 바다에 우리 딸은 보내지 않을 거야 하고 속삭이곤 했다. 월선이는 어려서부터 바다를 바라보며 자랐다. 아침이면 갈매기 울음소리에 눈을 떴고 저녁이면 석양에 물든 바다를 보며 잠들었다. 소금기 섞인 바람이 머리카락을 휘날릴 때면 월선이는 코끝으로 비린내와 해초 냄새를 맡으며 바다는 무서우면서도 아름답구나 하고 생각하곤 했다. 하지만 인연이란 늘 생각지 못한 곳에서 찾아오는 법이다. 그것은 2년 전 늦가을 태풍이 막 지나간 뒤의 일이었다. 포구에는 부서진 배 조각과 밀려온 해초들이 뒤엉켜 있었고 사람들은 흩어진 그물과 통발을 추스르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월선이는 장에 내다 팔 항아리를 실은 수레를 밀어 포구를 지나가다가 젖은 포구 바닥에서 발을 헛디뎌 그대로 바다 쪽으로 미끄러지고 말았다. 순간 찬 바닷물이 발목을 덮치며 몸이 앞으로 쏠렸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 치마폭을 적시며 살갗을 파고드는 게 느껴졌다. 손에 쥔 술의 손잡이가 손가락 사이로 스르륵 빠져나갔고 항아리들이 와르르 굴러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이대로라면 비탈진 경사로를 따라 그대로 물속으로 굴러 떨어질 판이었다. 그때 누군가가 거친 손으로 월선이의 팔을 꽉 붙잡았다. 밧줄에 달아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잡으세요. 포구의 젊은 뱃사람, 도윤이었다. 비에 젖은 머리칼, 햇볕에 그을린 얼굴, 굵은 팔뚝. 그는 온몸으로 월선이를 끌어당겨 다시 마른 바닥 위에 세워주었다. 괜찮으십니까, 아가씨? 숨을 몰아쉬며 묻는 도윤의 눈빛은 놀람과 걱정으로 가득했다.
월선이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겨우 진정시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덕분에 살았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마주치게 되었다. 장에 항아리를 내려놓고 포구를 지날 때면 월선이는 늘 도윤이 일하는 쪽을 힐끔거리게 되었고, 도윤은 배에서 내려온 뒤 일부러 월선이가 지나는 길 앞에 서 있다가 인사를 건네곤 했다. 어느 날은 도윤이 잡은 싱싱한 민어를 한 마리 선물하기도 했다. 아가씨 집에서 구워 드세요. 이놈은 오늘 아침에 잡은 거라 살이 통통합니다. 월선이는 얼굴이 빨개져서는 얼른 받아 들고 달아났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포구 끝 바위 위에서 함께 도시락을 나누어 먹고 있었다. 파도는 아직 거칠었지만 햇볕은 따뜻했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머리 위를 맴돌았다. 월선이가 싸온 보리밥에는 어머니가 담근 짭조름한 젓갈이 얹어져 있었다. 도윤은 그 밥을 한 숟가락 뜨더니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입니다 하고 감탄했다. 두 사람은 마주 보며 웃었다. 그때 햇살이 월선이의 검은 머리에 부딪혀 반짝이는 게 도윤의 눈에는 마치 별빛처럼 보였다. 그때 바닷가 아래쪽에서 소란스러운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거북 껍데기만 잘 벗기면 돈 좀 되겠지? 살아있든 말든 상관있나? 빨리 배에 싣자. 사람들 몇이 커다란 바다거북을 그물로 묶어 끌어올리고 있었다. 바다거북은 뒤집힌 채 허우적거리며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 짧은 내 다리가 허공을 헤집으며 파닥파닥 움직였지만 묶인 그물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월선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거 아직 살아있잖아요. 거북은 오래 사는 상서로운 짐승이라는데 저렇게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도윤은 서둘러 바위 아래로 내려갔다. 형님들, 그 거북 좀 놔주십시오. 뭐야? 내가 뭔데 참견이야? 도윤은 뱃사람들과 실랑이를 했다. 거친 남자들의 욕지거리가 포구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도윤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저 바다에서 우리도 먹고 사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함부로 죽여선 안 됩니다. 게다가 저만 한 거북이면 알도 많이 나을 텐데 조금만 살려보내면 나중에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겁니다. 월선이도 용기를 내어 거들었다. 제가 항아리 한 상자값 드릴게요. 그 대신 저 거북은 저희에게 주세요. 그냥 바다에 돌려보내겠습니다. 실랑이 끝에 그물로 묶였던 바다거북은 겨우 바위 끝에서 바다로 밀려 내려갔다. 첨벙 소리와 함께 물보라가 튀어올랐다. 거북은 한참 동안 파도 위에 떠 있다가 고개를 돌려 두 사람 쪽을 바라보는 듯하더니 천천히 깊은 물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월선이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누군가가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 등뼈를 타고 오싹한 기운이 흘러내렸다. 월선아, 괜찮아? 도윤이 물었다. 아니, 그냥 저 거북이 뭔가 말을 하고 간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마을로 돌아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레 서로를 향하게 되었다. 장 씨 부부는 처음에는 바다실하는 사위를 걱정했지만 태풍이 와도 먼저 노약자를 챙기고 늙은 어부들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도윤의 모습을 보고 생각을 바꾸었다. 저런 총각이면 우리 딸을 맡겨도 되겠다. 바다는 험하지만 마음이 고운 사람이면 그 험한 파도도 이길 수 있지. 마침내 좋은 날을 골라 혼례가 올려졌다. 포구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배에 등불을 달고 북을 쳤다. 둥둥둥 꽹과리 소리가 밤바다에 울려 퍼졌다. 월선이는 붉은 연지를 바르고 비녀를 꽂았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마치 달처럼 환했다. 도윤은 그날 유독 술을 많이 마셨다. 평소에는 막걸리 한두 사발이면 얼굴이 빨개지곤 했는데 그날은 대여섯 사발을 단숨에 들이켰다. 도윤, 오늘 술이 제법 늘었네. 신랑이 좋아서 그런 거지. 뭐.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다. 그런데 바로 그 혼례 첫날 밤 사람들이 흩어지고 등잔불만 남았을 때 도윤은 월선이를 향해 미안한 얼굴로 말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그러네. 파도도 거칠고 낮부터 준비하느라 몸이 욱신거려. 마루에서 그냥 잠깐 잘게. 그리고 그는 정말로 마루 끝에 이불을 펴고 등만 돌린 채 잠들어 버렸다.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요? 월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이미 도윤의 숨소리는 깊어지고 있었다. 드르렁, 드르렁,
고른 잠숨이 들려왔다. 월선이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촛불이 꺼질 때까지 그녀는 천장의 나무결을 세며 새벽을 기다렸다. 그날 이후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낮에는 성실한 뱃사람, 다정한 남편. 밤이 되면 언제나 오늘은 파도가 심해서 허리가 아프네. 배멀미가 아직 가시질 않네. 하며 마루 끝으로 도망치듯 몸을 피하는 남자. 시어머니 박 씨도 슬슬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본래 칠은 지 석 달이 지났는데 우리 집에 아기 울음소리가 없네. 월선이는 얼굴빛도 좋고 건강해 보이는데 말이다. 하지만 월선이는 차마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바닷바람 소리에 맞춰 조용히 울 뿐이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릴 때마다 입술에 닿는 짠맛이 그녀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다. 박 씨는 원래 아들을 자랑스러워했다. 바람이 거셀 때면 누구보다 먼저 나가 배를 살피고 늙은 어부들이 그물을 끌어올릴 때는 말없이 옆에 서서 돕던 그런 아들이었다. 그런데 혼례 이후 박 씨는 작은 것 하나하나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박 씨는 장작불을 지피며 아들에게 물었다. 도윤아, 너 어렸을 적에 기억나지? 폭우 방파제에서 넘어져 무릎 깨지고 울던 거. 우리 둘이 새벽에 몰래 멸치 잡으러 나갔다가 혼난 거. 그러나 도윤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주로 산에서 놀았던 것 같은데요. 박 씨는 멍해졌다. 산이라니, 내가 언제 산에서 놀았니? 넌 평생 바다에서 살았는데. 아, 그랬나요? 제가 잘못 기억했나 봐요. 도윤은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왠지 어색해 보였다. 또 어느 날은 이랬다. 원래 도윤은 술을 곧잘 마시는 편이었다. 큰 배가 무사히 돌아오는 날이면 어부들과 함께 막걸리 서너 사발은 너끈히 비워내던 사내였다. 그런데 혼례 이후 그는 술잔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어머니, 요즘은 술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아파요. 전에요? 제가 그렇게 술을 잘 마셨다고요? 박 씨가 막걸리를 따르려 하자 도윤은 손을 내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마치 뱀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좋아하던 음식도 달라졌다. 예전엔 말린 미너포랑 짭조름한 멸치볶음을 좋아하더니 이제는 김이랑 미역만 골라 먹고 생선은 조금만 씹다가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 도미 한번 먹어봐라. 오늘 아침에 잡은 거라 싱싱하다. 박 씨가 도미찜을 떠서 아들 그릇에 넣어주자 도윤은 억지로 한 점 입에 넣었다가 씹지도 못하고 그대로 뱉어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목에 걸려서. 바다 사람인데 생선이 물린다니, 이게 뭔 소리냐? 박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도 혼이 나면 사람이 좀 달라지기도 하지 하며 애써 웃어넘겼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길한 그림자가 자꾸만 커져만 갔다. 밤이 되면 박 씨는 월선이와 마주 앉아 한숨을 쉬곤 했다. 월선아, 우리 도윤이가 혹시 너한테 잘해주는 거냐? 월선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낮에는 잘해주세요. 낮에는 그럼. 월선이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었다. 박 씨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걸 알아챘다. 두 사람 사이에 아직 부부의 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결국 어느 비 오기 전날 저녁 박 씨와 월선이는 폭우 위 절벽 끝에 있는 작은 암자로 향했다. 그곳에는 바닷사람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노승이 살고 있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동안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소나무 사이를 지나며 쏴 소리를 냈다. 발밑에서는 마른 소리피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냈다. 암자에 도착하니 낡은 목조 건물이 절벽 끝에 위태롭게 걸쳐져 있었다. 두 사람은 촛불과 쌀, 마른 미역과 과일을 올려놓고 아기를 점지해 주십시오. 우리 집에 평안을 내려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빌었다. 향,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달콤하면서도 쓴 묘한 냄새였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법당 앞마루를 쓸고 있던 노승이 두 사람을 훑어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상한 물결이 보이는구나. 두 사람은 발걸음을 멈추었다. 스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두 분 곁에
사람의 숨과는 다른 숨결이 붙어 있네. 비린내와 파도, 오래 묵은 비늘의 기운이 엉겨 붙어 있어. 보통 바다에서 오래 일한 뱃사람에게서 나는 냄새와는 다르다네. 노승의 눈빛은 바다를 오래 바라본 갈매기처럼 깊었다. 그의 눈동자는 탁하면서도 어딘가 꿰뚫어보는 듯한 빛을 띠고 있었다. 혹시 집안 어른 중에 본례 후 갑자기 기억을 잃거나 입맛이 확 달라지거나 밤마다 집을 비우는 이가 있습니까? 월선이와 박씨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도윤의 모습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얼마 전부터 우리 아들이 예전 일을 잘 기억 못합니다. 좋아하던 술도 전혀 안 마시고요. 밤마다 저를 피해서 마루 끝에서만 잡니다. 월선이가 마지막 말을 덧붙이자 노승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낮게 중얼거렸다. 바다 짐승이 사람의 껍질을 뒤집어 쓴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그 의도가 모두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지. 월선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그럼 제 남편이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성급히 단정 지을 일은 아니네. 다만 진짜 사람인지 바다의 요물인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노승은 마당 한쪽에 말려놓은 해초 묶음을 가리켰다. 저기 해심초라는 풀이 있다. 깊은 바다 바닥에서 자라는 거라. 바다의 신이나 요물이 그것을 달인 술을 마시면 비늘이 뒤집히듯 몸이 견디질 못한단다. 사람이라면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고. 월선이는 떨리는 손으로 해심초 한 줌을 받았다. 손가락 끝에 닿는 해초는 거칠고 질겼다. 코를 가까이 대자짙은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지만 저 사람은 요즘 술을 입에도 대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자 노승이 말했다. 그럼 핑계를 만들어야지. 생일이든 제사든 차마 거절할 수 없는 자리를 만들게. 그날 해심초를 달여 술을 빚어 올려라. 혹시 정말 요물이면 내가 직접 내려가겠다. 며칠 뒤 박씨의 생일이 다가왔다. 월선이와 박씨는 새벽부터 해심초와 쌀을 섞어 조심스레 술을 빚었다. 술독에서 보글보글 거품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묘한 냄새가 부엌 안에 가득 찼다. 해가 기울 무렵 방 안에는 뜨끈한 국과 구운 생선, 나물들이 그득하게 차려졌다. 월선이는 손톱 밑까지 깨끗이 씻고 머리를 곱게 빗어 넘겼다. 박씨는 떨리는 손으로 밥상을 들고 나왔다. 문이 열리고 저녁 햇빛에 젖은 도윤이 들어왔다. 오늘 뭐 좋은 일 있어요? 그래, 좋은 날이다. 내 어미 생일 아니냐. 박씨는 일부러 웃으며 말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술잔을 들 때마다 잔이 딸그랑 소리를 냈다. 아,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요즘 바다에만 정신이 팔려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를 표정이 그의 얼굴에 스쳤다. 앉아라. 오늘은 우리 셋이서만 조촐하게 한잔하자. 박씨는 해심초로 빚은 술을 작은 사발에 따르며 말했다. 맑은 술빛 뒤로 초가 깜빡였다. 술 표면에 비친 촛불이 흔들흔들 춤을 추었다. 어머니, 저 술은 좀. 내가 어렸을 적에는 내가 빚은 술 한 사발도 뚝딱 마시던 놈이었지. 어미 생일에 사발 하나도 못 비워주겠냐? 월선이도 조심스럽게 거들었다. 여보, 한 사발만 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셨는데요. 잠시 망설이던 도윤은 결국 술사발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다. 사발을 들 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다. 어머니, 오래 사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단숨에 술을 들이켰다. 목구멍을 타고 술이 넘어가는 꿀꺽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잠시 뒤 도윤의 얼굴이 천천히 창백해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가슴이 타는 것 같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몸은 활처럼 휘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등에서 지글지글 무언가 타는 소리가 났다. 도윤아? 두 여인은 동시에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 순간 방문 밖에서 노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됐다. 이 집의 숨은 물결이 모습을 드러내려 한다. 노승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도윤의 몸이 이상하게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팔과 다리가 뒤틀리며 점점 짧아지고 몸통은 둥글게 부풀어 올랐다. 옷자락 사이로 비늘 같은 무늬가 번져 나왔고 살같은 딱딱한 등껍질처럼 변해갔다. 우두둑, 우드득, 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 대신 방 한가운데에는 길쭉한 지느러미와 단단한 등껍질을 가진 커다란 바다거북이 헐떡이며 누워 있었다. 월선이와 박 씨는 방 모서리까지 뒷걸음질치며 주저앉았다. 박 씨는 입을 틀어막고 월선이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때 바다거북의 입에서 사람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놀랍게도 그것은 젊은 여인의 목소리였다. 제발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두 분께 해를 끼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노승이 법봉을 가볍게 두드리며 물었다. 네, 정체를 말해라. 어찌하여 이 집에 사내 모양을 하고 드나들었느냐? 바다거북은 깊은 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이 바다에서 오래 산 거북입니다. 사람들이 백감령이라 부르던 오래된 바다의 정령이지요. 월선이의 눈이 커졌다. 바위 위에서 구해준 그 거북이 떠올랐. 그날 그 거북의 눈빛이 지금 이 거북의 눈빛과 똑같았다. 혹시 그날 폭우 아래에서 사람들이 끌어올리던 그 거북? 네, 맞습니다. 월선님. 그날 두 분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칼의 껍질이 벗겨져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지요. 거북의 눈에 물기가 어리기 시작했다. 투명한 물방울이 통통한 눈 언저리를 적셨다. 그 후로 저는 두 분이 폭우를 지날 때마다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며 언젠가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대한 태풍이 바다를 뒤엎었다. 그날 밤 도윤이 탄 배가 방파제 밖에서 뒤집혔다. 그때 제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깊은 물속 부서진 배 조각에 깔려 거의 숨이 넘어간 상태였지요. 저는 그를 등에 싣고 바다 밑동굴로 데려가 치료했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럼 우리 아들은 그럼 살아 계십니다. 다만 아직 눈을 뜨지 못했을 뿐입니다. 몸이 많이 상해서 인간 의술로는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기운으로 겨우 숨만 붙잡아 두고 있습니다. 월선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치마폭에 눈물이 번져 젖은 자국을 만들었다. 그럼 그동안 제 곁에 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월선님. 두 분이 갑자기 남편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슬퍼하실지, 몸이 약하신 어머님께는 얼마나 큰 충격이 될지 그 생각에 차마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백감령은 고개를 숙였다. 단단한 등껍질이 슬픔에 젖어 축 늘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저는 도윤님의 순결을 따라 그분의 모습을 빌려 사람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이 집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월선님을 지키고 밤이 되면 다시 바다 밑동굴로 돌아가 도윤님의 숨을 살폈습니다. 월선이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래서 밤마다 제 곁을 피하셨군요. 진짜 그분이 아니니까. 바다거북의 여인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여자이고 거북이며 본래부터 사람이 아닌 존재입니다. 감히 월선님의 남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두 분이 너무 외로워 보였기에 잠시나마 빈자리를 채워드리고 싶었습니다. 노승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만큼은 참으로 고운 마음이로다. 그러나 사람의 자리를 빌려 산 것은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죄는 죄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벌을 받을 때가 온 줄 알았습니다. 박 씨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스님, 우리 아들을, 우리 도윤이를 살릴 방법은 없는 겁니까? 노승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아주 없지는 않아. 다만 그 방법은 이 거북에게 아주 큰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백감령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방법입니까? 바다의 정령은 오래 수행하면 가슴 속에 해심구라 불리는 작은 빛나는 구슬을 품게 된다. 그것은 바다의 숨결과 수백 년의 기운이 응집된 것이야. 그 구슬을 꺼내어 사람의 가슴에 넣으면 한 번 죽을 운명의 생명도 다시 돌려 세울 수 있다. 노승의 눈빛이 백감령을 향했다. 하지만 그 대신 그 정령은
그동안 쌓은 모든 수행을 잃고 다시 작은 짐승으로 돌아가게 되지. 어쩌면 기억마저 잃을 수도 있다. 방 안의 시선이 모두 바다 거북에게로 쏠렸다. 길고 긴 파도를 헤치고 살아온 존재의 어깨가 조용히 떨렸다. 등껍질 위로 촛불 그림자가 흔들흔들 움직였다. 잠시 후 백감령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하겠습니다. 월선이가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은혜를 갚으라고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다 버리라고 하시는 건 너무한 일이에요. 월선이는 벌떡 일어나 거북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손을 뻗어 거북의 단단한 등껍질을 쓰다듬었다. 차갑고 거친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다. 백감령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월선님, 저는 오랜 세월 바다 밑에서 수많은 배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의 웃음과 울음을 보았습니다. 두 분이 저를 구해주던 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위해 몸을 던질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았지요. 이제는 제가 그 마음을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벌렸다. 푸른빛이 비치는 작은 구슬 하나가 마치 물방울이 튀어나오듯 혀 위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구슬에서는 은은한 빛이 새어나와 방 안을 파랗게 물들였다. 바다 냄새가, 파도 소리가, 갈매기 울음소리가 그 빛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노승이 조심스럽게 그 구슬을 손에 받았다. 구슬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차갑고도 뜨거운 기운이 흘러들어왔다. 이제 바다 밑 동굴로 가야겠다. 깊은 밤, 내 존재는 바다 밑 동굴로 향했다. 노승, 월선이, 박씨, 그리고 아직 큰 거북 모양을 한 백감령. 바닷가에 도착하자 백감령이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첨벙, 물보라가 튀어 올랐다. 세 사람은 백감령의 등에 올라탔다. 단단한 등껍질이 배처럼 튼튼했다. 바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물은 차가워졌다. 사방이 어두웠지만 해심구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길을 밝혀주었다. 물고기들이 신기한 듯 그들을 따라왔다. 한참을 내려가자 깊은 동굴이 나타났다. 동굴 안에는 소금기 낀 돌벽 사이로 작은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중앙에는 조개 껍데기와 해초로 만든 자리 위에 창백한 얼굴의 도윤이 누워 있었다. 가느다란 숨결이 간신히 이어지고 있을 뿐이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노승은 해심구를 도윤의 가슴 위에 올려놓고 주문을 외웠다. 옴마니반매움, 옴마니반매움. 낮은 연불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잠시 후 구슬은 서서히 빛을 잃어갔고 대신 도윤의 얼굴에 서서히 핏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파란 입술이 붉어지고 차가운 손끝이 따뜻해졌다. 가슴이 천천히 오르락내리락 하기 시작했다. 도윤아. 월선이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손등을 감싸 쥐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 손을 꼭 쥐고 이마를 손등에 대며 흐느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마침내 도윤이 눈을 떴다. 월선, 어머니 여기가 어디죠? 박 씨는 그 자리에서 엉엉 소리내어 울어버렸다. 우리 아들 살아 돌아왔구나.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백감령의 몸에서는 서서히 빛이 빠져나갔다. 등껍질의 무늬는 흐릿해졌고 몸집도 점점 작아져 어린 바다거북처럼 변해갔다. 푸르던 눈빛도 맑고 순수한 아기 거북의 눈으로 돌아갔다. 노승이 작은 거북을 살며시 들어올리며 말했다. 이 아이는 이제 다시 처음부터 바다를 배워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 또다시 바다의 길을 다 배운 뒤에는 오늘 일을 잊지 않을 것이다. 월선이는 눈물 맺힌 눈으로 작은 거북의 등을 쓰다듬었다. 등껍질은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우리 집에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항아리 대신 미역을 한가득 준비해 둘게요. 마치 대답하듯 작은 거북이 아주 작게 목을 끄덕이는 것 같았다. 짧은 내 다리가 파닥파닥 허공을 헤집었다. 월선이는 작은 거북을 가슴에 꼭 안았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품 안에서 숨 쉬는 게 느껴졌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이 작은 존재가 자신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는 것을.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종종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밤바다에 안개가 짙게 끼는 날이면 포구 앞바다에 하얀 등껍질 하나가 조용히 떠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어느 뱃사공은 큰 파도가 배를 덮치려는 순간 무언가가 배 밑을 받쳐주는 느낌을 받았다고도 했다. 분명히 뭔가 있었어. 크고 단단한 게 쿵하고 배를 받쳐줬다니까. 태풍이 지나간 뒤에는 포구 방파제 위에 커다란 거북 발자국이 찍혀 있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월선이는 마침내 아이를 품게 되었다. 아이가 태어난 날 울음소리와 함께 창밖 바다 위로 하얀 등이 잠깐 떠올랐다가 사라졌다고도 전해진다. 월선이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아이 이름을 백이라고 짓는 게 어때요? 백. 왜 하필 그 이름을? 그냥 그 이름이 좋아요. 백감룡님을 기억하고 싶어서요.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은 이름이다. 백이 100년을 살라는 뜻도 있고. 도윤은 두 번째로 얻은 삶을 헛되이 쓰지 않았다. 누군가가 바다에서 위태롭게 몸을 내밀고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밀었고 포구에 떠밀려온 작은 거북이나 물고기를 발견하면 꼭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 주었다. 살아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우리가 살려보낸 것들이 언젠간 우리를 살려주기도 해. 그의 이 말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회자되었다.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 남을 위해 한 선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때로는 바다를 돌아, 때로는 바람을 타고 언젠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온단다. 포구 마을의 밤바람이 잔잔한 날이면 지붕 위로 부딪히는 잔물결 소리 사이로 어딘가에서 미소 짓는 거북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고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 이렇게 이름 붙였다. 바다에서 돌아온 신랑, 그리고 바다를 지키는 거북 수호령의 이야기. 이로써 도윤과 월선이는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고 그들의 선행은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고 한다. 돼지우리 엽석은 분뇨 구덩이 속에서 아이처럼 벌벌 떨며 숨을 죽이고 있는 청년이 한 명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서린이었다. 코를 찌르는 악취가 폐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눈을 뜨면 시커먼 오물이 속눈썹에 달라붙었고 입을 다물어도 혀끝에 쓴맛이 번졌다. 철퍽, 철퍽. 바로 옆 돼지우리에서 짐승들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마치 사람의 신음처럼 들려 서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구덩이 위로 등불빛이 이리저리 흔들렸다. 놈이 분명 이 근처까지 왔었다니까. 낯선 사내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 밤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도 끝이다. 저 자식 눈이 너무 밝아. 이번에는 여자 목소리였다. 낮에는 단아한 미소를 짓던 큰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서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 소리가 귓속까지 울렸다. 얼마 전까지 그 여자를 진짜 큰어머니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등불이 분뇨 구덩이 위를 스쳐 지나갔다. 서린은 더 깊이 몸을 파묻으며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꼴이 된 걸까? 그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봄날 새벽 한 산길에서 만난 작은 호랑이의 눈빛이 떠올랐다. 불과 사흘 전만 해도 서린의 인생은 이렇게까지 뒤틀리지 않았다. 조선 중기의 어느 봄날 강화와 개성을 오가는 길목 통진 고을. 그 고을 끝 흙담집 한 채에 가난한 서생 박서린이 살고 있었다. 집은 초라했지만 서책만큼은 가지런했다. 조상 대대로 흙을 일구어 먹고 살던 집안이었지만 서린은 어려서부터 그래 밝았다. 마을 서당 훈장이 혀를 내둘렀다. 야, 이놈은 글귀를 한 번만 읽어줘도 줄줄 외워버리는구나. 그 말을 들은 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은근히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 혹시 우리 고을에서도 과거 급제한 선비가 나오는 게 아닐까. 해마다 흉년이 겹쳐 보릿고개를 버티기도 벅찼지만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쌀을 덜고 동전을 모았다. 그렇게 모은 돈이 어느덧 한 꾸러미가 되었다.
서린이 너라도 잘 되면 우리 고을 이름이 나지 않겠느냐. 그 돈에 서린의 어머니가 밤새 빚어낸 쑥떡 서너 덩이와 말린 나물을 더해 보자기에 챙겼다. 서린아, 먼 길 가면서 배 굶지 말고 조금씩 아껴 먹어라. 어머니의 손은 농사일로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그 손으로 만지고 눌러 만든 쑥떡에는 집안의 마지막 정성이 깃들어 있었다. 아버지는 낡은 도롱이와 붓, 벼루를 조심스레 싸며 말했다. 과거에 떨어지더라도 기죽지 마라. 내가 노력한 것만으로도 우리 집안은 이미 복 받은 거다. 그날 새벽 마을 사람들까지 골목 어귀로 나와 서린을 배웅했다. 서린 형님, 꼭 장원급제에서 돌아오셔야 해요. 한양 가면 우리 고을 이름도 좀 내주고. 손을 흔들며 멀어지는 고향을 뒤로 하고 서린은 한양을 향해 길을 나섰다. 해가 산등성이를 넘어올 무렵 그는 깊은 산길로 접어들었다. 봄볕은 따뜻했지만 산길은 험했다. 비탈진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 땀이 등줄기로 흘렀다. 어깨에 맨 보자기가 납덩이처럼 무거워졌다. 허허,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야겠다. 그는 큰 느티나무 그늘 아래 털썩 걸터 앉았다. 숨이 가라앉자 어머니가 싸준 보자기를 풀어 쑥떡 한 덩이를 꺼냈다. 쑥을 넣어 초록빛이 도는 떡이었다. 처십을 베어 물자 은은한 쑥향이 입안에 퍼졌다. 쫀득한 식감 뒤로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맛이 어머니의 손길을 떠올리게 했다. 이 맛을 또 언제 먹어보려나. 고향 생각이 아릿하게 가슴을 치고 지나갔다. 바람은 나무십 사이를 스치며 서늘한 숲 냄새를 실어왔다. 그때였다. 풀잎이 스치는 소리가 먼저 들렸다. 이어서 낮고도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다. 늑대라기에는 가늘고 고양이 울음과도 달랐다. 갓 태어난 새끼가 어미를 찾는 듯한 간절하면서도 힘없는 소리였다. 서린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숲속 그림자가 서서히 모양을 갖추었다. 느티나무 뿌리 사이로 황금빛 털의 검은 줄무늬가 햇살에 부딪혀 윤기를 내고 있었다. 어린 호랑이 한 마리가 서 있었다. 몸집은 고양이보다 조금 큰 정도. 황금빛 털의 검은 줄무늬가 선명했고 눈은 호박처럼 노랗게 빛났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오른쪽 앞발에 깊은 상처가 나 있었다. 발톱 하나가 통째로 뜯겨 나간 자리였다. 상처 가장자리는 벌겋게 부어있고 마른 피딱지가 검붉게 앉아 있었다. 호랑이는 서린을 향해 달려들지 않았다. 다만 그의 손에 들린 쑥떡을 뚫어져라 바라볼 뿐이었다. 침이 하얗게 입가에 맺혀 턱 밑으로 주르륵 흘러내렸다. 뼈가 도드라진 갈비를 보니 오래 굶은 티가 역력했다. 이놈, 덫에 걸렸구나. 서린은 안쓰러운 마음에 가슴이 저렸다. 어려서부터 병든 짐승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미였다. 내 것도 넉넉하지 못하지만 잠시 망설이던 그는 결국 쑥떡 한 덩이를 떼어 호랑이 앞에 조심스레 던졌다. 말 대신 손짓으로 먹어도 좋다는 뜻을 전했다. 호랑이는 잠시 냄새를 맡더니 이내 허겁지겁 떡을 집어 삼켰다. 떡 부스러기가 사방으로 튀었다. 순식간에 한 덩이를 비워낸 호랑이는 다시 서린을 올려다보았다. 이번에는 눈동자에 묘한 간절함이 어렸다. 조금만 더 하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서린은 웃음이 났다. 이놈 참 욕심도 많구나. 그러면서도 손은 이미 두 번째, 세 번째 떡을 떼어 던지고 있었다. 어머니가 하룻길 점심으로 싸준 쑥떡은 그렇게 눈앞에서 사라졌다. 마지막 남은 쪽까지 모두 내어주고 나니 보자기 속은 텅 비었다. 이제 나는 물이나 마시고 버텨야겠지. 배가 살짝 허전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다. 선행이란 원래 그런 법이다. 주고 나면 주머니는 비어도
가슴은 오히려 따뜻해지는 것이었다. 그때 호랑이가 벌떡 일어섰다. 두 뒷발로 꼿꼿이 서더니 앞발을 가지런히 모아 공손히 허리를 굽혔다. 사람이 절을 하듯이 3번 천천히 상체를 숙였다. 서리는 저도 모르게 입을 벌렸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놈. 호랑이의 눈동자는 분명히 고맙다고 말하고 있었다. 문득 장난기가 발동했다. 야, 호랑이야. 너 그렇게 영리하면 한 가지만 물어보자. 나 이번에 과거 보러 가는 길인데 급제할 수 있을까? 사람이었다면 비웃었을 물음이었다. 하지만 호랑이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작은 머리가 1번, 2번 또렷이 움직였다. 서리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래, 내 말대로라면 좋겠다. 그 순간 숲 깊은 곳에서 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늑대의 울음이었다. 낮게 울려 퍼진 울음은 산줄기를 타고 길게 번졌다. 호랑이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눈빛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대신 원초적인 공포가 그 자리를 채웠다. 호랑이는 마지막으로 서린을 1번 바라보더니 뒷발을 굽혀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숲속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황금빛 꼬리 끝만이 잠시 흔들리다 이내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날 오후 서리는 우연히 지나던 소달구지에 돈을 내고 얻어 탔다. 흔들리는 마차 위에서 피곤이 몰려왔고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조금 전 헤어진 호랑이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그 몸에서 은은한 빛이 났다. 주위 공기마저 서늘하고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은인. 호랑이가 입을 열었다. 분명 짐승이었는데 또렷한 사람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쑥떡을 나누어준 은혜를 잊지 않겠다. 그러나 이 은혜를 갚으려면 말로밖에 할 수가 없다. 서리는 꿈속이면서도 정신이 또렷했다. 뭐라고? 한양에 들어가 이틀 안에 숙소를 정할 때를 잘 가려라. 크고 화려한 집을 조심하라. 피를 부른 재물과 간음의 냄새가 나는 집에 머물게 되면 은인의 목숨이 위험해진다. 무슨 소리냐, 그게? 호랑이의 눈동자는 아주 깊었다. 그 말을 남기고 호랑이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서린이 뭔가 더 물어보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 마차꾼의 외침이 들려왔다. 이봐요! 선비 나으리! 한양이요! 그는 화들짝 눈을 떴다. 꿈이었다. 그러나 땀이 이마를 적실 정도로 생생했다. 이상한 꿈도 다 꾸네. 서리는 고개를 저으며 마차에서 내렸다. 한양 성안은 북적였다. 장터마다 사람과 소리가 뒤엉켜 흐르고 좌판 위에는 비단과 약재, 기름 냄새가 어지러이 섞여 있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는 통진에 사는 작은아버지와 친했던 종질 박만춘의 집에 머물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연이 끊겨 찾기 어려웠다. 그래서 결국 같은 통진 출신으로 일찍이 한양에 자리를 잡은 큰아버지 박용수의 집을 찾아가기로 했다. 박용수는 포목 장사로 이름이 났다. 한양 안에서도 손꼽히는 부자라는 소문이 돌았다. 덕분에 그 집 대문은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다. 높은 담장 위로 기와가 반듯하게 얹혀 있고 문 앞에는 호랑이 무늬가 새겨진 황동고리가 은빛으로 빛났다. 설마 이 집이 그런 집은 아니겠지. 꿈속 호랑이의 말이 잠깐 떠올랐지만 서리는 고개를 저었다. 헛것이지. 큰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아끼는데. 그는 조심스레 문고리를 잡고 두드렸다. 문을 연 것은 젊은 여인이었다. 갓 30을 넘긴 듯한 얼굴, 흰 목선과 고운 이마, 차분히 틀어올린 머리 위로 금빛 비녀 2개가 반짝였다. 어머, 서린이 아니냐? 여인은 바로 큰어머니 윤 씨였다. 장터에서 한 번 본 기억 속의 모습보다 훨씬 화려해 보였다.
얇은 비단 치마가 발목 언저리에서 살랑였고 올린 머리 사이로 풍겨나오는 향냄새가 은근했다. 달콤하면서도 퀴퀴한 묘한 냄새였다. 큰어머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서리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가슴이 알 수 없이 두근거렸다. 혼자 왔느냐? 통진 형님은 안 오시고. 예, 봄 농사 준비 때문에 못 나오셨어요. 제가 과거를 보러 올라와 며칠만 머물 수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윤 씨의 눈빛이 순간 스쳤다가 이내 상냥하게 굳어졌다. 영감은 마침 평안도 쪽으로 장사를 나갔다. 한 달은 더 걸릴 거다. 집에는 나 혼자뿐이니 불편할 수도 있겠다만 그래도 조카라 어찌 내쫓겠니? 들어오너라. 그 말에 서린의 마음은 놓였다.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마당이 펼쳐졌다. 돌계단을 따라 작은 연못과 정원석이 이어져 있었고 연못 위에는 나무 다리가 가늘게 놓여 있었다. 고향 흙담 집과는 다른 세상 같았다. 윤 씨는 사랑채 한 방을 내주며 말했다. 여기서 지내거라. 그런데 밤에는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아라. 혼자 사는 여인의 집이라 이런저런 말이 돌기 십상이다. 알겠습니다. 곧 젊은 하녀 하나가 방으로 들어왔다. 이름은 초향이라 했다. 까만 눈썹에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얼굴, 걸음걸이 하나에도 요염한 기운이 배어 있었다. 선비님, 이부자리 깔아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몸을 굽힐 때 저고리 깃 사이로 보이는 흰 목덜미가 눈에 들어왔다. 서리는 일부러 시선을 책상 쪽으로 돌렸다. 문득 떠오른 의문이 있었다. 초양아, 예전에 이 집에 계시던 상순이 할매는 어디 가셨느냐? 큰아버지를 키우셨다던 분이다. 초양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 분은 못 배웠는데요. 제가 들어왔을 때부터는 큰마님과 저뿐이었어요. 그렇다면 월매라는 몸종은? 그분도 못 봤습니다. 너무 순진하게 대답하는 바람에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하지만 서린의 가슴 속에는 묵직한 의문이 하나 내려앉았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들을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나. 그 밤, 그는 뒤척이다 겨우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호랑이의 눈빛이 훨씬 더 절박했다. 은인, 왜 이 집에 들어온 것이냐? 내가 경고하지 않았느냐? 호랑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 집은 피냄새와 욕정의 냄새로 가득하다. 내일이 가기 전에 이 집을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저 돼지우리 안 사람처럼 사라질 것이다. 돼지우리? 서린이 되묻기 전에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 이튿날 새벽, 서린은 시험장으로 향했다. 첫 시험은 생각보다 수월했다. 경전 해석과 시를 짓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동안 서당에서 뼈 빠지게 공부한 덕에 붓끝이 막힘없이 움직였다. 이 정도면 호랑이 말대로 정말 급제가 될지도 모르겠다. 시험이 끝난 뒤 그는 꿈이 떠올라 한양 거리를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다. 종로 일대의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곳이 있었다. 그가 가까이 다가가자 한 여자가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 앞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나무패가 세워져 있었다. 몸을 팝니다. 장례 비용이 필요합니다. 서리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여인은 바로 이 집에서 오래도록 몸종으로 지내던 월매였다. 정갈하던 옛 모습은 사라지고 옷자락은 해지고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월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월매는 고개를 들었다. 도련님. 그 한마디와 함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서리는 급히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이게 무슨 꼴이냐? 어찌 이렇게 되었느냐? 월매는 떨리는 입술로 지난 반년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큰아버지가 장사를 나간 사이 윤 씨가 갑자기 집안 살림이 어렵다고 하며
월매와 상순 할매를 내쫓았다는 것. 각각 한 양씩을 던져주고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 갈 곳 없는 둘은 허름한 방 하나를 얻어 바느질과 허드레실로 겨우 입에 풀칠을 했다. 그러다 상순 할매가 갑자기 열병에 걸려 쓰러졌다. 약값이 너무 비싸서 가진 거란 거는 다 팔아도 모자랐습니다. 결국 어제 숨을 거두셨습니다. 시신이라도 사람답게 보내드리려면 돈이 필요해서 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월매는 나무패를 꼭 끌어안았다. 도련님,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순 할매를 돼지처럼 묻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리는 말없이 주머니를 뒤졌다. 마을 사람들이 모아준 경비와 아껴 쓰려던 시험비, 그리고 고향에서 가져온 동전까지 모두 꺼냈다. 세례냥 남짓 되는 돈이었다. 이 돈으로 장례 치러드려라. 방도 옮기고 몸부터 추스르고 큰아버지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꼭 알아내겠다. 월매는 그대로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어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서리는 말을 끊었다. 은혜니 뭐니 할 것 없다. 나도 그분께 신세를 많이 졌다. 장례가 끝날 때까진 이 근처에서 몸을 숨기고 있어라. 그리고 그는 다시 그 화려한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섰다. 오늘 밤 이 집의 진짜 안쪽을 봐야겠다는 것이었다. 집에 돌아오자 뜻밖에도 사랑채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아, 우리 조카 왔느냐?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분명 그의 큰아버지 박용수였다. 겉모습으로만 보면 그랬다. 수염, 이마에 주름, 걸음걸이까지도. 그러나 서린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소름이 팔뚝을 타고 일어났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큰아버지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봐왔다. 그 눈빛과 숨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눈앞의 사내는 눈이 너무 차가웠다.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웃지 않았다. 허허. 술 한잔 해야겠다. 윤 씨는 잔치상처럼 푸짐한 안주와 술을 내왔다. 말린 생선, 고기전, 기름 냄새가 방 안에 뿜어져 나왔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사람을 줄였다면서. 월매에게 들은 말과 지금 눈앞의 진수성찬은 전혀 맞지 않았다. 자, 마셔라. 가짜 박용수는 서린의 잔에 술을 가득 부었다. 술이 잔을 넘쳐 상 위로 흘러내렸다. 자연스러운 듯 보였지만 몇 잔을 마셔도 그의 얼굴은 조금도 붉어지지 않았다. 진짜 박용수는 술을 좋아했지만 한 잔만 마셔도 귀와 볼이 금방 홍시처럼 붉어지는 체질이었다. 서리는 일부러 물었다. 큰아버지, 상순 할매 장례는 잘 치러드리셨습니까? 방 안 공기가 아주 잠깐 얼어붙었다. 윤 씨의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 가짜 박용수가 먼저 웃으며 말을 이었다. 아, 그 늙은이는 몰래 비녀를 훔치다가 들켜서 쫓아냈다. 사람을 잘못 보았지. 나도 마음이 아팠다만 집안 도둑을 어찌 그냥 두겠느냐. 그 말에 윤 씨가 곧장 거들었다. 맞아요. 제 방에서 금비녀가 사라진 뒤 상순이 방에서 그걸 찾았지 않겠어요. 월매도 분명 함께 꾸민 짓일 테고요. 서리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턱뼈가 뻐근해질 만큼. 그분들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없었다. 술이 몇 잔 더 오가자 윤 씨가 슬며시 입을 열었다. 서린아, 이제 그만 들어가 쉬어라. 내일도 시험이 있다 하지 않았니? 소향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서린을 부축했다. 방에 돌아와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호랑이의 경고가 틀리지 않았구나. 새벽을 닮은 고요 속에서 그는 결심했다. 오늘 밤
이 집의 진짜 안쪽을 보자. 한밤중 갑자기 배가 뒤틀리듯 아파왔다. 긴장과 피로, 그리고 익지 않은 기름진 안주 때문인 듯했다. 사랑채에는 요강이 없어. 그는 등불을 들고 바깥 뒷간을 찾으러 나갔다. 넓은 집안 구석을 헤매다 멀리 허름한 지붕이 하나 보였다. 바로 그때 안채 쪽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윤 씨의 날카로운 속삭임이었다. 젠장, 오늘 밤에 처리했어야 했는데.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낮에 보았던 큰아버지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다. 서리는 본능적으로 등불을 끄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조심스럽게 허름한 지붕 아래로 다가가니 그곳은 뒷간이 아니었다. 돼지우리였다. 코를 찌르는 냄새와 함께 돼지들의 낮은 꿀꿀거림이 들려왔다. 쇠사슬이 철컹거리는 소리도 섞여 있었다. 그때였다. 혹시 서린이냐? 돼지우리 안쪽에서 사람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쉰 듯하면서도 분명한 익숙한 목소리였다. 큰아버지, 서리는 손이 떨리는 것도 있고 급히 등불을 다시 켰다. 치직, 불꽃이 살아났다. 희미한 불빛이 돼지우리 안을 비추었다. 그곳에는 쇠사슬에 묶인 한 남자가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찢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그 눈빛과 같았다. 서린아. 나다. 진짜 박용수다. 자네의 입가에는 마른 피가 얼룩져 있었다. 그럼 안채의 그 사람은? 평안도에서 알게 된 관리 유창이라는 자다. 내 얼굴과 비슷하다 하여 윤 씨와 짜고 이런 짓을 벌였다. 내가 장사를 떠난 사이 둘이 간통을 저지르고 내가 돌아오자 술에 약을 타 돼지우리로 끌고 와 가두었다. 말하는 사이에도 돼지들이 사슬을 툭툭 건드렸다. 너까지 이 집에 들어온 걸 알고 틀림없이 의심하고 있을 것이다. 곧 여기로 올 게다. 지금 당장 저 분뇨 구덩이로 숨어라. 예? 지금 아니면 넌 오늘 밤 목숨을 잃는다. 큰아버지의 눈빛이 너무도 단호했다. 돼지우리 옆에는 오래된 분뇨 구덩이가 하나 있었다. 한동안 쓰지 않아 겉은 굳어 있었지만 아래는 여전히 축축할 터였다. 서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살아남아야 진실을 밝힐 수 있다. 한 발을 구덩이 가장자리에 올렸다. 차갑고 미끈거리는 감촉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몸이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순간 숨이 막혔다. 악취가 코를 트어막고 입술 사이로 파고들고 눈꺼풀까지 짓눌렀다. 귀에는 끈적한 액체가 스며들어 웅웅거리는 소리만 남았다. 온몸이 차갑고 축축한 것 속에 파묻혔다. 서리는 눈을 질끈 감고 더 깊이 기어 들어갔다. 손가락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닿았다. 뼈인지 돌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머리 위로 등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희미한 불빛이 구덩이 가장자리를 훑었다. 여긴 아무것도 없어. 유창의 목소리였다. 발자국 소리가 구덩이 바로 옆을 지나갔다. 서리는 숨을 완전히 멈추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때리는 소리가 온몸에 울렸다. 한참이 지나서야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다. 밤이 사라지고 새벽빛이 담장을 넘어올 무렵 서리는 조심스럽게 구덩이에서 나왔다. 옷은 엉망이었고 온몸에서 악취가 났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맑았다. 돼지우리 안의 박용수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놈들은 틀림없이 돈과 물건을 챙겨 도망칠 것이다. 성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앞에서 관군을 불러라. 내가 돼지우리 안에 있다는 것만 전하면 아무리 한심한 포졸이라도 확인하러 올 것이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새벽녘 유창과 윤 씨는 조심스럽게 마차에 상자들을 싣었다. 비단, 돈, 집안 문서까지 한데 싣고 있었다. 상자가 마차 바닥에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설인이 이미 처리되었다고 믿고 있었다. 마차는 성문 쪽으로 향했다. 성을 지키던 포졸들이 졸린 눈을 비비고 서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맨발이 돌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분뇨 냄새를 뒤집어 쓴 청년 하나가 성문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려오고 있었다. 저 마차를 세워라. 설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성문 위까지 울렸다. 저자들이 살인범이다. 마차가 급히 멈춰 섰다. 말이 히잉 울며 앞발을 들었다. 포졸들은 처음에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설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한 발 더 다가서며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다. 통진 출신 박용수 상단의 조카 박설인이다. 이 집의 주인 박용수는 지금 돼지우리 안에 쇠사슬로 묶여 있다. 지금 지나가는 저 자들은 그의 얼굴을 흉내낸 가짜와 그와 간통한 여인이다. 박용수 상단. 그 이름에 포졸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한양 관아에서도 그의 이름은 익숙했다. 세금을 성실히 바치는 장사꾼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창이 마차를 향해 겨누어졌다. 마차를 세워라. 포졸들이 창을 들고 달려들었다. 유창은 도망치려 했지만 상자들이 겹겹이 실린 마차는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윤 씨는 얼굴빛이 사라졌다. 무슨 짓이요? 우리 영감님을 모욕하는 것이요? 그녀의 외침도 통하지 않았다. 포졸들은 즉시 집으로 돌아가 돼지우리를 확인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인 진짜 박용수를 발견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유창과 윤 씨는 관아로 끌려가 모진 신문 끝에 전부 자백했다. 반년 전부터 서로 정을 통하며 박용수가 장사로 떠난 사이 집안 재산을 서서히 빼돌렸다는 것.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수레약을 타 돼지우리로 끌고 가두고 유창이 가면을 쓰고 그의 흉내를 내며 장사를 계속했다는 것. 상순 할매와 월매를 내쫓은 것도 진짜를 알아볼 눈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결국 두 사람은 중죄인으로 판결받아 사형을 당했다. 박용수는 쇠사슬에서 풀려났지만 반년 동안 돼지우리에서 지낸 탓에 몸이 크게 상해 있었다. 그는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설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돼지우리 밑에 파묻혔을 것이다. 내 재산과 상단을 모두 내게 물려주마. 하지만 기억해라. 재산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돼지우리로 끌고 갈 수도 있다. 그의 과거 시험에서 설인은 당당히 급제했다. 한양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렀다. 돼지우리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쑥떡이 부른 호랑이의 은혜라고도 불렀다. 몇 해가 지나 관직에 오른 박설이는 다시 통진 산길을 찾았다. 그때 쑥떡을 나누어 주었던 느티나무 아래였다. 달이 휘영청 떠 있었다. 바람은 옛날과 다르지 않았다. 나뭇잎 사이를 지나는 바람 소리가 귀에 닿았다. 설이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숲을 향해 절을 올렸다. 그날 쑥떡을 나누어 먹은 작은 짐승에게 이 은혜를 돌립니다. 내가 아니었더라면 나도 돼지우리 바닥에서 썩어갔을 것이다. 그때 숲 저편 언덕 위로 황금빛 그림자 하나가 잠깐 스쳤다.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달빛을 등지고 서 있었다. 옛날에 그 어린 호랑이와는 비교도 안 되게 컸지만 오른쪽 앞발의 빈 자국은 여전했다. 호랑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숲속으로 사라졌다. 설이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이 이야기가 통진 일대에 퍼지자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게 불렀다. 어떤 이는 돼지우리의 기적이라 했고 어떤 이는 쑥떡이 부른 호랑이의 은혜라 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한 이름은 따로 있었다. 굶주린 호랑이에게 밥을 준 서생 이야기. 옛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보릿고개가 힘들어도 떡 한 조각 나눌 마음은 남겨두어라. 언젠가 그 떡이 산속 호랑이가 되어 너를 살리러 올지 누가 아느냐. 그리고 덧붙이곤 했다. 욕심으로 남의 것을 빼앗으면 그 재물이 돼지우리가 되어 제 몸을 가둔다. 하지만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면 그 나눔이 길이 되어 제 앞을 밝힌다. 이것이 통진고을에 전해 내려오는 호랑이와 서생의 이야기였다. 옛날 조선시대 강원도 깊은 산골에 박지원이라는 선비가 살았다. 과거 공부를 하다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고 싶어 전국을 떠돌며 백성들의 삶을 기록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가을날 박지원은 하인 복동이를 데리고 험한 고갯길을 넘고 있었다. 날이 해가 벌써 저물어 가는데 오늘 밤은 어디서 주무실 작정이십니까? 복동이가 걱정스레 물었다. 박지원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어느새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저기 저 고개만 넘으면 주막이 하나 있다고 들었다. 서둘러 가보자꾸나. 두 사람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고개를 넘자마자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보슬보슬하더니 곧 억수같이 쏟아지는 게 아닌가. 저기요! 저기 불빛이 보입니다! 복동이가 가리킨 곳을 보니 과연 주막집 하나가 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빛은 희미했고 주막치고는 너무 조용했다. 두 사람이 주막 앞에 다다르자 문이 삐걱 열리며 한 노파가 나왔다. 머리는 백발이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한이 서려 있었다. 나그네시오. 들어오시오. 노파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뭔가 오랫동안 울었던 사람 같았다. 박지원과 복동이는 주막 안으로 들어갔는데 안은 더욱 이상했다. 주막이라기엔 손님이 하나도 없었고 구석에는 젊은 여인 하나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다. 날이 뭔가 좀 섬뜩합니다요. 여기 혹시 복동이가 귀신 나오는 집이 아니냐며 속삭였다. 하지만 박지원은 주막집 여기저기를 살피며 생각에 잠겼다. 괜찮다. 오늘 밤 여기서 묵어가자꾸나. 노파는 보리밥에 된장국, 그리고 무나물을 내왔다. 검소한 상이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다. 박지원이 밥을 먹는 동안에도 구석의 젊은 여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박지원이 노파에게 물었다. 주모, 여기가 주막이라면서 손님이 하나도 없는 것은 무슨 연유? 노파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다. 이제 곧 문을 닫을 작정이라 손님을 더 받지 않고 있소이다. 그럼 저 구석에 계신 분은 누구시오? 박지원의 물음에 노파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눈물이 흘렀다. 며느리, 아니, 한때 며느리였던 사람이요. 그날 밤 빗소리가 거세지자 박지원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노파의 방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다. 복동아, 저 소리 들리느냐? 예! 날이 소인도 듣고 있었습니다요. 저 젊은 분이 우는 것 같은데. 박지원은 방문을 열고 나왔다. 그리고 살그머니 젊은 여인이 있던 구석으로 다가갔다. 여인은 벽을 향해 앉아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아씨, 무슨 사연이 있어 그리 우시오? 박지원의 목소리에 여인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촛불에 비친 여인의 얼굴은 눈물 자국이 가득했지만 원래는 꽤나 고운 얼굴이었을 것이다. 선비님,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제발 이곳에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인의 말에 박지원은 눈썹을 찌푸렸다. 나가고 싶으면 나가면 되지 않소? 여기가 감옥도 아닌데. 아니옵니다. 저는 이곳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바로 그때였다. 노파가 불쑥 나타나 여인을 노려보았다. 또 개개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구나. 방으로 들어가거라. 어머님, 제발. 들어가라 했다. 노파의 목소리가 얼마나 매섭던지 젊은 여인은 벌벌 떨며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노파는 박지원을 향해 말했다. 선비님, 송구하오나 이것은 저희 집안일이니 간섭하지 말아 주시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박지원은 이곳을 떠날 수가 없었다. 뭔가 석연찮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복동아, 오늘은 이 주막에 하루 더 묵어야겠다. 나는 마을로 내려가 볼 일이 있으니 너는 여기서 주막집 사람들을 잘 살펴보거라. 박지원은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갔다. 그리고 주막 근처 사람들에게 산마루 주막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다. 아, 그 주막 말씀이십니까? 거기 박 씨가 운영하는 곳이지요. 한 나무꾼이 대답했다. 그 노파에 대해 아는 것을 좀 말해 주시오. 글쎄요. 원래는 남편과 함께 주막을 했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 혼자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는 손님도 잘 받지 않더니 이제는 아예 문을 닫을 거라는 소문이 돌던데요. 혹시 그 주막에 젊은 여인이 있다는 걸 아시오? 나무꾼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 며느리 말씀이시군요. 그 며느리에게 슬픈 사연이 있지요. 어떤 사연이오? 박 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장가를 들었답니다. 며느리는 양반집 딸이었는데 집안이 몰락해서 시집을 온 것이었지요. 처음엔 다들 잘 살았는데 나무꾼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아들놈이 장사를 하러 한양에 갔다가 그만 돌림병에 걸려 죽고 말았답니다. 며느리는 아직 아이도 낳기 전이었는데 말이지요. 그래서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원망하기 시작했다는군요. 내가 복이 없어서 내 아들이 죽었다. 내가 팔자가 사나워서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됐다 하면서 말입니다. 박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조금씩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며느리는 왜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소? 친정이 이미 망해서 갈 곳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주막에 그냥 눌러앉아 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종처럼 부려먹으면서도 내보내지를 않는다는군요. 왜 내보내지 않는 것이오? 나무꾼이 목소리를 낮췄다. 사람들 말로는요. 박 씨 노파가 며느리한테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며느리 친정이 망하기 전에 숨겨둔 재산이 있다는데 그걸 알아내려고 며느리를 붙잡아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박지원은 주막으로 돌아왔다. 복동이가 마당에서 나무를 패고 있었다. 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오늘 밤이 중요할 것 같구나. 그날 밤, 박지원은 일부러 깊이 잠든 척하며 주막집 안의 동태를 살폈다. 한밤중이 되자 노파의 방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아직도 말하지 않을 테냐? 내 친정 재산이 어디 있는지 말만 하면 널 편하게 보내주마. 어머님, 정말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 아버지는 빚쟁이들에게 쫓겨 돌아가셨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짓말. 양반집이 그렇게 쉽게 망할 리가 없다. 어디론가 재물을 숨겨두었을 것이다. 노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러다가 탁 하고 뭔가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야. 젊은 여인의 비명소리에 박지원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방문을 확 열고 나왔다. 이게 무슨 짓이오? 박지원의 고함에 노파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노파의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고 며느리는 바닥에 쓰러져 볼을 감싸쥐고 있었다. 나그네 주제에 남의 집안일에 참견을 하시오? 집안일이라고요? 사람을 때리는 것이 집안일이오? 박지원은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다. 여인의 뺨에는 빨간 손자국이 선명했다. 선비님, 제발 저를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인이 울먹이며 말했다. 하지만 노파가 앞을 막아섰다. 안 돼. 이년은 내가 허락하기 전에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대체 왜 며느리를 이렇게 가두고 있는 것이오? 박지원이 따져 물으니
노파가 비웃었다. 그야, 당연하지. 2년, 친정에 숨겨둔 재물을 받아내야 하니까. 어머님, 정말로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짓말 마라. 내 아버지가 망하기 전에 분명 무언가를 숨겼을 것이다. 양반들은 다 그런다고. 노파의 눈에는 집착과 광기가 가득했다. 박지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주모, 혹시 당신 아들이 죽은 것도 며느리 탓이라고 생각하시오? 그야 당연하지. 2년이 팔자가 사나워서 내 아들이 죽었어. 아니요. 아드님은 돌림병으로 돌아가신 것이오. 며느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소. 뭘 알고 그런 소리를 하시오? 노파가 소리쳤다. 그때 복동이가 나타났다. 나리, 큰일 났습니다. 마을에서 포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박지원이 밖으로 나가보니 정말로 횃불을 든 포졸들이 주막을 향해 올라오고 있었다. 저 주막을 포위하라. 안에 있는 여인을 구출해야 한다. 포졸 중 한 명이 외쳤다. 알고 보니 마을 사람들이 며느리가 갇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관아에 고발한 것이었다. 노파는 당황했다. 이제 며느리를 더 이상 가둘 수 없게 된 것이다. 2년, 내가 사람들에게 말한 거냐? 아니옵니다, 어머님. 저는 아무에게도. 바로 그때 박지원이 나섰다. 주모, 이제 그만 놓아주시오. 며느리에게는 아무 죄가 없소. 선비가 무얼 안다고 그런 소리를. 노파가 소리치는 순간 포졸들이 주막 안으로 들이닥쳤다. 박씨, 당신을 불법 감금죄로 체포한다. 포졸들이 노파를 잡으려 하자 며느리가 갑자기 포졸들 앞을 막아섰다. 잠깐만요. 어머님을 잡아가지 마십시오. 모두가 놀라 며느리를 쳐다봤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어머님은 그저 아드님을 잃은 슬픔에 제정신이 아니셨을 뿐입니다. 무슨 소리여? 당신을 때리고 가둔 사람인데. 포졸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은 아드님이 돌아가신 후로 온전한 정신이 아니셨습니다. 가끔은 아드님이 살아있다고 믿으시고 가끔은 제가 아드님을 죽였다고 하시고 그래서 저는 차마 어머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박지원이 노파에게 다가갔다. 주모, 정말로 아드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신 것이오? 노파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내 아들이 왜 그렇게 일찍 가야 했단 말이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노파는 그동안 숨겨왔던 슬픔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사실 재산 타령을 한 것도 며느리를 붙잡아둔 것도 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견딜 수 없어서였던 것이다. 며느리가 떠나면 아들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며느리를 놓아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어머님. 며느리가 노파를 부둥켜 안았다. 노파는 며느리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미쳤구나. 내가 내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괜찮습니다, 어머님. 저도 압니다. 어머님께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포졸들은 두 여인의 모습을 보고는 체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박지원에게 이 일을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고 내려갔다. 그날 밤, 박지원은 노파와 며느리를 한자리에 앉혔다. 주모, 이제 진실을 말씀해 보시오. 정말로 며느리 친정에 재산이 있다고 믿으셨소? 노파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소. 그 집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며느리를 붙잡아둘 핑계가 필요했소. 그럼 왜 그렇게 며느리를 괴롭히셨소? 그것도 사실은 며느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소. 그저 누군가를 탓해야 이 슬픔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소. 내 아들이 죽은 것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려야 내가 미치지 않을 것 같았소. 며느리가 노파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이제는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요.
우리에게는 오직 서로밖에 없지 않습니까? 노파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내 말이 맞구나. 이 어미가 정말 못났구나. 내가 내 곁에 있어 준 것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이제야 깨달았구나. 박지원은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떠나기 전에 노파에게 말했다. 주모, 한 가지만 여쭙겠소. 며느리가 친정 재산을 알고 있다는 소문은 어디서 나온 것이오? 노파가 부끄러운 듯 대답했다. 그것도 사실은 내가 퍼뜨린 소문이었소. 며느리를 가둬둘 명분이 필요했거든요. 역시 그렇군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소. 무엇이요? 며느리가 왜 진작 이곳을 떠나지 않았는지 알 것 같소. 사실 떠나려면 언제든 떠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오. 며느리가 수줍게 웃었다. 제 남편이 돌아가기 전에 제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니를 잘 모셔달라고요. 어머니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약한 분이시니 제가 곁에서 지켜드리라고요. 노파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구박을 참고 견딘 것이냐? 예. 어머님, 남편과의 약속이었으니까요. 박지원은 복동이에게 눈짓을 했다. 복동이가 보따리를 하나 꺼내왔다. 이것은 제가 마을에서 장을 보면서 준비한 것들이오. 쌀과 된장, 그리고 약초 몇 가지가 들어있어. 부디 두 분이서 의좋게 지내시기 바라오. 노파와 며느리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박지원과 복동이가 주막을 떠날 때 두 여인은 나란히 서서 손을 흔들었다. 지금까지 서로를 오해하며 살았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진짜 가족으로 살아갈 것 같았다. 날이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매몰차게 대하는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다니요. 복동이가 감탄하며 말했다. 복동아,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니라. 때로는 미움 속에 사랑이 숨어 있고 때로는 사랑 때문에 미워하는 척하기도 한다. 저 노파는 며느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감당할 수 없어서 며느리에게 그 슬픔을 떠넘긴 것이니라. 그렇군요. 그럼 며느리는요? 며느리는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진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역시 나리의 해안은 대단하십니다. 박지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해안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본 것뿐이니라. 조선 땅에 사는 백성들은 모두 각자의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특히나 여인들은 더욱 그러하니 남편을 잃고도 아들을 잃고도 집안을 잃고도 꿋꿋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여인의 팔자가 아니겠느냐? 두 사람은 산길을 내려가며 뒤를 돌아봤다. 산마루 주막에서는 아직도 두 여인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이로써 박지원은 산마루 주막에서 오랜 세월 쌓인 오해와 슬픔을 풀어주고 두 여인이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도록 도왔다고 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래도록 강원도 산골에 전해져 슬픔을 이겨내고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다고 한다.